노인과 바다. 어네스트 헤밍웨이 지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어. 인간은 파괴되어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어. 노인과 바다. 그는 멕시코 만류인 걸프 스트림에서 작은 배를 타고 혼자 고기를 잡는 늙은이였다. 그는 벌써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바다에 나가고 있었다. 처음 40일간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었다. 그러나 40일간이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소년의 부모는 소년에게 노인이 이제 결정적이고도 최종적인 살라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살라오란 스페인어로서 이제 운수가 끝장나서 최악의 불운을 만났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소년은 부모의 명령으로 다른 배로 바꾸어 탔다. 소년이 새로 탄 배는 그 첫 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 낚았다. 소년은 노인이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광경을 지켜보며 왠지 가슴이 아팠다. 소년은 항상 물가로 내려가 노인이 둘둘 감은 낚싯줄, 갈고리, 작살 등과 돛대에 휘감은 돛을 나르는 일을 도왔다. 돛은 군데군데 밀가루 부대로 기워져 있었고 돛대에 그렇게 감겨있는 모양은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과도 같아 보였다. 노인은 야위었고 까칠했으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그의 두 볼에는 열대 바다의 태양 반사 광선으로 생긴 양성 피부암의 반점들이 있었다. 그 반점들은 그의 양쪽 뺨 저 아래까지 내리덮고 있었으며 그의 두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묵직한 물고기들을 다루느라고 생긴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상처들은 그 어느 것도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상처들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의 침식만큼이나 해묵은 것이었다. 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그의 두 눈을 제외하곤 그 어느 것이나 낡아 있었다. 다만 그의 두 눈은 바다와 같은 빛이었고 밝고 패배를 모르는 눈빛이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은 배를 끌어올린 곳으로부터 두구로 올라가는 길에 말했다. 전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고 싶어요. 우린 돈도 좀 벌어 놓았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건 산티아고 노인이었다. 그래서 소년은 노인에게 애정을 품고 있었다. 안 돼. 노인이 말했다. 넌 지금 운수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냥 그 배에 있도록 해라. 하지만 할아버지, 우리가 87일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세요? 그랬다가 3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큰 놈을 잡은 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내 실력을 의심해서 내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절 떠나게 한 건 아빠예요. 전 아직 아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안다. 노인이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는 믿음이 적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을 가졌지. 안 그래?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테라스에 가서 맥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물건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도록 해요. 그러자꾸나.
노인이 말했다. 고기잡이들끼리 한잔 못할 것도 없지. 그들은 테라스에 가서 앉았다. 여러 명의 고기잡이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으나 노인은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았다. 그들 중 덜어는 그들은 나이든 어부들이었다.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고 조류가 어쨌다거나 그들이 어떤 깊이에서 낚싯줄을 들이웠다거나 날씨가 얼마나 고르고 좋은가 또는 그들이 무얼 보았는가 등에 대해 예의 바르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은 이미 들어와서 말린 돛새치 또는 청새치 종류의 큰 바다고기, 늘 2개의 판자에 길게 펼쳐놓은 채 두 남자가 각각 판자 한쪽씩을 맡아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어장으로 운반해 가는 중이었다. 어장에서는 고기들을 하바나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냉동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잡은 고기들을 홈이 저쪽 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운반해 갔다. 상어 공장으로 옮겨진 고기들은 도르래와 밧줄을 들어 올려 내장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려 나갔으며 껍질이 벗겨지고 고기는 소금에 절이기 위해 길게 토막났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 때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만을 가로질러 왔다. 하지만 오늘은 희미한 냄새의 흔적밖엔 떠돌지 않았다. 바람이 북쪽으로 후퇴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까닭이었다. 테라스는 상쾌하고 따스했다.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다. 응?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술잔을 든 채 여러 해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가서 내일 쓸 정어리를 좀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가서 야구나 하고 놀으렴. 난 아직도 노를 저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로겔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같이 고기잡이를 못하는 대신 무슨 일로든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게 맥주를 사줬잖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처음 저를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었지. 그때 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단다. 내가 너무 빨리 고기를 끌어들였기 때문이었어. 기운 좋은 놈이 너무도 날뛰는 통에 배가 산산조각이 날 뻔했어. 기억나니? 꼬리를 척척 내리치고 하던 것과 마상이의 기름나무가 부러지던 일,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젖은 낚싯줄 또아리가 있는 이물 쪽으로 내던지던 일이 기억나요. 그리고 또 배가 온통 흔들리고 할아버지가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듯 그놈을 치던 소리와 들큼한 피냄새가 내게 확 끼치던 것도 기억나죠. 정말로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얘기해 준 것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바다로 나갔을 때부터의 일은 죄다 기억하고 있어요. 늙은이는 해에 그을린 사랑스런 눈으로 소년을 쳐다보았다. 만약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서 한번 모험해 보겠다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넌 너의 아버지 아들이거든. 그리고 너의 어머니 아들이고. 그리고 또 넌 지금 오늘 만난 배를 타고 있단 말이야. 정어리를 사다 드려도 되겠어요? 어디 가면 미끼를 4개 구할 수 있을지도 전 알아요. 오늘 쓰고 남은 것들이 있어. 소금에 절여서 통에다 넣어두었거든. 싱싱한 걸로 4마리 구해다 드리고 싶어요. 1마리. 늙은이가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처럼 그는 지금 새로운 희망과 자신을 가졌다. 2마리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 늙은이가 동의했다. 훔친 건 아니지? 그럴 마음은 있었죠.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돈 내고 산 것들이에요. 고맙다. 늙은 남자는 말했다. 그는 자기가 언제부터 이런 식의 겸손을 터득했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도 단순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진정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실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조류가 이런 상태면 내일은 고기잡이가 잘 될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어느 쪽으로 나가실 건가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가겠다.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맞춰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야. 난 날이 밝기 전에 나갈 작정이야. 그럼 저도 그 사람이 멀리 나가 낚시질을 하도록 해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고기를 낚았을 때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해.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 하지만 전 새의 움직임이라든가 그가 못 보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돌고래를 쫓도록 해보겠어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쁘던가?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이상한데? 늙은이가 말했다. 그 사람은 거북잡이를 나간 적이 없는데 거북잡이는 사람 눈을 망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모스키토 해안에서 거북잡이를 했어도 눈이 나빠지지 않았잖아요. 난 이상한 늙은이야. 하지만 지금도 정말 큰 고기를 잡을 만한 힘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쓸만한 방법들도 있어. 물건들을 집으로 나르도록 해요. 소년이 말했다.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게요. 그들은 물건들을 배에서 드러냈다. 늙은이는 돛대를 어깨에 메었고 소년은 둥글게 감겨진 단단하게 엮은 갈색 낚싯줄 갈고리대 그리고 자루 달린 작살 등이 담긴 나무 상자를 들었다. 미끼가 담긴 통은 큰 고기들이 배전에 다가올 때 사용하는 몽둥이와 배의 고물 아래에 있었다. 아무도 늙은이의 물건을 훔치려 하지는 않겠지만 돛대와 두꺼운 낚싯줄은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했다. 이슬은 해로웠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 고장에서 아무도 그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을 거라 갈고리대와 작사를 배에 남겨두어 공연한 유혹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노인은 판단한 것이다.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집을 향해 길을 함께 걸어 올라갔다. 오두막집에 닿자 둘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섰다. 늙은이는 돛이 감긴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고 소년은 상자와 다른 연장들을 그 옆에 놓았다. 그 돛은 오두막집의 단 1개 반 길이와 거의 같았다. 오두막집은 구아노라고 불리는 제왕 종려나무의 단단한 순상부로 만들어져 있었고 집 안에는 침대 하나와 의자 하나, 흙바닥에 숯불을 피워 음식을 익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 그리고 결이 튼튼한 구아노의 이파리들을 판판하게 하여 서로 겹쳐지게 붙여 만든 갈색 벽에는 예수 성심과 코브레의 성녀의 색채 그림이 있었다. 이것들은 그의 아내가 남긴 유물들이었다. 한때는 그의 아내의 채색 사진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외로워서 그는 그 사진을 떼어내어 구석의 선반 위 그의 깨끗한 셔츠 밑에 넣어두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년이 물었다.
현미로 지은 밥과 생선이 있어. 좀 먹을래? 아니요.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을 피워드려요? 아니, 내가 나중에 하마. 찬밥을 그대로 먹어도 되고. 투망을 가져가도 되겠어요? 물론.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그들이 그것을 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놀이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다. 현미밥과 생선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85란 재수 좋은 숫자야. 늙은이가 말했다. 내장을 빼내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겠어요. 문 앞에서 햇빛을 쬐고 계시겠어요? 어저께 신문이 있으니까 야구 결과를 읽고 있겠다. 소녀는 어저께 신문이란 것 역시 가공의 것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늙은이는 침대 밑에 손을 넣어 그것을 끄집어냈다. 술집에서 페드리코에게 얻은 거야. 그가 말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과 내 것을 같이 얼음 위에 채워두겠어요. 아침에 나누도록 해요.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를 해주세요. 양키즈가 질 리는 없지. 하지만 전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양키즈를 믿어. 위대한 디모지오를 기억하라고. 난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하고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둘 다 겁나는데요. 아서라. 그러다가 신시내티의 레즈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까지도 무서워하게 되겠다. 신문을 보고 연구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얘기해 주세요. 넌 우리가 끝이 85인 복권을 한 장 사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니? 내일은 85일째거든. 그것도 괜찮겠어요.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기록 숫자는 87인걸요? 그건 2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85로 끝나는 복권을 한 개 구할 수 있겠니? 하나 주문할 수는 있어요. 한 장이야. 그건 $2 50센트지. 그걸 누구한테서 빌릴 수 있을까? 어려울 거 없어요. 전 $2 50센트 정도는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나도 빌릴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난 돈을 꾸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곧 구걸하게 되거든. 햇볕을 쬐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우린 이제 9월에 접어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큰 물고기들이 오는 달이지. 늙은이가 말했다. 5월엔 누구나가 어부가 될 수 있어. 이젠 정어리를 잡으러 가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늙은이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다가 의자 등 뒤로 펼쳐 늙은이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건 이상한 어깨였다. 몹시 늙었으나 아직도 튼튼해 보이는 어깨였다. 늙은이의 목도 아직 힘있어 보였고 그가 고개를 앞으로 떨구고 잠잘 때는 목에 잡힌 주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셔츠는 너무나 여러 번 기워 마치 그의 돛과도 같은 모습이었고 기운 조각들은 햇빛에 발해서 여러 가지 빛으로 퇴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몹시 늙어 보였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는 생명의 흔적조차 없었다. 신문은 그의 무릎에 펼쳐져 있었고 저녁 미풍이 불어왔으나 그의 팔이 신문지 위에 얹혀 있어서 신문지는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소녀는 늙은이를 거기에 그렇게 놓아두고 그냥 떠났다. 다시 소년이 돌아왔을 때도 늙은이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일어나요, 할아버지. 소년이 깨우면서 늙은이의 한쪽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늙은이가 눈을 떴다. 하지만 한순간 그는 아주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는 표정이었다. 잠시 후 그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뭐야? 그가 물었다. 저녁 식사요. 소년이 말했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 어서 식사해요. 굶은 채로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난 그렇게 해왔는걸. 늙은이가 일어나서 신문지를 접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담요를 접기 시작했다. 담요를 몸에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할아버지가 굶고 낚시질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내 몸을 잘 돌보라고. 늙은이가 말했다. 무얼 먹지? 검정콩하고 쌀요리, 튀김 바나나, 그리고 스튜도 좀 있어요. 소녀는 이것들을 테라스로부터 2층으로 된 쇠 용기에 담아 가지고 온 것이었다. 두 벌의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숟가락들은 종이 냅킨에 한 벌씩 쌓여져 소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누가 내게 이걸 주던? 마틴이 줬어요. 가게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제가 벌써 고맙다고 말했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그 사람한테 주겠어. 늙은이가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배부분만 주어선 안 되겠다. 참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이로구나. 맥주도 2병 보냈어요. 난 맥주는 캔맥주가 제일 좋더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병맥주예요. 핫웨이 맥주죠. 병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고맙구나. 늙은이가 말했다. 먹을까? 제가 아까부터 권하고 있었잖아요. 소년이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드실 때까진 그릇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됐어. 늙은이가 말했다. 좀 씻느라고 기다리게 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었죠? 소년은 속으로 말했다. 마을의 물은 도로로 2 거리를 지나쳐 걸어 내려가야만 있었다. 물을 길어다 놓아야겠다고 소년은 생각했다. 그리고 비누와 좋은 타월도 1개씩 가지고 와야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신발도 1켤레 구해봐야겠다. 그리고 담요도 1장. 스튜 맛이 굉장히 좋군. 늙은이가 말했다. 야구 얘기를 해주세요. 소년이 말했다. 내 말대로 아메리칸 리그에선 양키즈가 이기게 돼. 늙은이가 행복한 듯 말했다. 오늘 그 사람들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디마지오가 이제 곧 진면목을 보여줄 게다. 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걸요? 그야 당연하지. 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한 사태는 같을 수 없어. 다른 쪽 리그전에선 브루클린하고 필라델피아 둘 중에서 고른다면 난 브루클린을 택하겠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딕시 슬러와 그가 그 공원에서 가졌던 시합에서 멋진 솜씨를 보이던 일을 생각하게 되거든. 그런 구경은 다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처럼 공을 멀리 던지는 사람은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친구가 테라스에 왔던 일 생각나니? 난 그 사람한테 낚시질하러 나갈 때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지. 그래, 난 너한테 그 사람에게 말해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너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말았지. 저도 기억나요. 그땐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일생을 두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낚시질하는데 데리고 가고 싶구나. 노인이 말했다. 사람들 말이 그 사람 아버지가 어부였다는구나. 어쩌면 그 사람도 우리처럼 가난했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이해할지도 몰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절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시슬러의 아버지 말이에요. 제 나이 때 큰 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내가 네 나이 땐 아프리카로 항해하는 사각도치 달린 배의 선원이었지. 그리고 난 저녁 되면 해변에 사자들이 나다니는 걸 보았어. 알아요. 얘기해 주셨죠. 아프리카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야구 얘기를 할까? 야구가 좋을 것 같아요. 소년이 말했다. 위대한 존 아오타 머그로우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소년은 제 이를 오타라고 발음했다. 그 사람도 옛날엔 테라스에 가끔 왔었어. 하지만 그 친구는 성격이 거칠고 험했어. 그리고 술을 마시면 버릇이 나빴지. 그자는 야구뿐 아니라 경마도 좋아했어. 적어도 주머니 속에 항상 말의 명단을 들고 다녔거든. 그리고 전화를 걸면서 자주 말 이름을 들먹였어. 그 사람은 참 훌륭한 감독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여기에 제일 자주 왔기 때문이야. 늙은이가 말했다. 만약 두로셔가 해마다 계속 왔더라면 너희 아버지는 그 사람이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누가 정말 최고 감독일 것 같아요? 류크일까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일까요? 난 그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최고의 낚시꾼은 산티아고죠. 아니야. 더 나은 낚시꾼들을 나는 알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년이 말했다. 훌륭한 낚시꾼도 많고 위대한 낚시꾼도 덜어 있겠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단 하나뿐이죠. 고맙구나. 네가 날 기쁘게 해주었어. 너무 큰 고기가 걸려들어 우리 희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아직도 할아버지가 힘이 세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다고 봐야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 늙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난 여러 가지 쓸만한 방법을 알고 있고 또 각오도 단단해. 이제 자리에 들도록 해요. 그래야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테니까요. 전 이것들을 테라스에 돌려주어야겠어요. 그럼 내일 보자. 아침에 깨우마. 할아버지는 제 자명시계예요. 소년이 말했다. 내 자명시계는 내 나이란다. 늙은이가 말했다. 늙은 사람들은 왜 잠이 없는 걸까? 하루를 더 길게 살기 위해서일까? 모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젊은 사람들은 늦게까지 곤하게 잠을 잔다는 것 뿐이에요. 나도 그건 알아. 늙은이가 말했다. 내가 늦지 않게 깨워주마. 전 그 사람이 나를 깨우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무언가 그 사람에게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자요, 할아버지. 소년은 그곳을 떠났다. 둘은 식탁 위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식사를 했었다.
늙은이는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들어갔다. 그는 바지를 둘둘 말아 베개로 만들고 신문지를 그 속에 넣었다. 그는 담요로 몸을 감고 침대 스프링을 덮고 있는 다른 헌 신문지들 위에 몸을 굴렀다. 그는 곧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소년이었을 때의 아프리카를 꿈꿨다. 황금색 긴 모래밭.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모래밭을 보았으며 높다란 곳들과 거대한 갈색 산들도 보았다. 그는 요즘 들어서 거의 매일 밤 그 해변가에서 살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파도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원주민들의 배가 거친 파도 틈을 누비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면서도 가판의 타르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아침에 육지 바람이 실어오는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았다. 보통 그는 육지 바람 냄새를 맡게 되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하지만 오늘 밤엔 육지 바람의 냄새가 너무 빨리 왔고 꿈속에서도 그는 그것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섬들의 흰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오르도록 계속 꿈을 꾸었고 카나리아의 군도에 여러 항구들과 정박소들에 대해서도 꿈을 꾸었다. 그는 이제 폭풍우라든가 여자라든가 또는 큰 사건, 큰 물고기, 싸움, 힘 겨루기 등에 관한 꿈은 꾸지 않았고 그의 아내에 관한 꿈도 꾸지 않았다. 그는 이제 여기저기의 장소들과 해변의 사자들만을 꿈꿨다. 사자들은 으스른 빛 속에서 고양이들처럼 논일었고 그는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소년의 꿈은 한 번도 꾸는 일이 없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깨어나 열린 문을 통해 달을 바라본 후 바지를 펴서 입었다. 그는 오두막집 밖에서 소변을 본 후 소년을 깨우기 위해 도로를 걸어 올라갔다. 새벽 기운에 그의 몸이 오한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떨다 보면 결국 몸이 더워질 것을 알았고 또 곧 그가 노져 나갈 것을 알았다. 소년의 집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밀고 맨발로 살그머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나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늙은이는 지는 달에서 흘러 들어오는 빛으로 소년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는 소년이 깨어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소년이 깨어나 그를 쳐다보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년은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걸쳐놓았던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 앉은 채 바지를 입었다. 노인은 밖으로 나갔다. 소년이 뒤따라 나왔다. 소년은 아직도 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늙은이는 팔로 소년의 등을 감싸지고는 말했다. 안 됐구나. 멀려? 소년이 말했다.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인걸요. 그들은 늙은이의 오두막집을 향해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 어둠 속에선 맨발의 사나이들이 자기네 배에 돛대를 들고 오가고 있었다. 늙은이의 오두막집에 이르자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 타래들과 작살 그리고 갈고리대를 집어들었고 늙은이는 돛이 감긴 돛대를 어깨에 메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물건들을 배에 싣고 나서 좀 들잤구나. 둘은 어부들을 상대로 이른 아침부터 영업을 하는 곳에 가서 농축 우유 깡통에 담아주는 커피를 마셨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이제 그는 드디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주 잘 잤어, 마놀린. 늙은이가 말했다. 난 오늘은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다. 저도 그래요. 소년이 말했다.